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았던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급락 영향이 좀 컸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2.8%였는데요. 나름 견고한 수준이지만 시장 예상치에 다소 못 미쳤습니다.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여전히 4.2%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요.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우리가 슈마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AI 열풍의 또 수혜주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회계 부정 의혹 조금 불거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오죽하면 회계 감사를 맡았던 법인에서 우리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정도로 네, 그만큼 회계 부정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 줄줄이 하락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 반도체주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제도 거셌고요. 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탓에 코스피는 다시 2,600선을 내줬습니다. 또 고려아연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하한가를 기록했고 또 시가총액 순위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모로 좀 힘든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런저런 악재가 기다리고 있네요. 잘 버텨줄 수 있을지 또 시장 상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코콕 법률 상식에서도 오늘은 고려아연과 영풍 그리고 MBK 파트너스 연합 간의 대립의 쟁점과 위법 주장이 또 타당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 그리고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는 거시지표들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되면 가차없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자세히 살펴보시죠.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22%, S&P 500이 0.33%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0.56% 내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정규장에서는 불확실성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선 애플은 부품주인 쿼보가 27% 넘게 급락하자 영향을 받으면서 1.5%대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1.36%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은 여러모로 암초에 부딪히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앞서 실적 발표한 AMD와 또 매출의 8%를 차지하고 있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여파로 엔비디아도 하락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0.13% 상승, 알파벳과 아마존도 각각 2.9%, 1%대 상승하면서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보시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던 메타는 0.25% 약세 보였고 테슬라도 장중 변동성 보이다가 결국엔 0.76%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 일라이릴리 6%대 하락했는데 발표된 실적에서 체중 감량 약물인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평가에 전망을 낮추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처럼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보더라도 실적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행히 거시경제 지표는 나름 탄탄했습니다.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속보치 연율 2.8%로 집계됐는데 이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평균 예상치는 3.1%였습니다. 예상치에는 못 미쳤지만 2분기 GDP도 성장률이 3%였던 걸 감안하면 비슷한 속도로 경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무엇보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이 GDP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분기 동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3.7% 기록하면서 지난해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용 지표인데요. 미국의 민간 고용이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DP 10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23만 3천 명 늘었는데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고 전문가 예상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허리케인 여파로 10월 고용 증가 폭이 둔화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이처럼 강한 수치가 나와준 건데요. 물론 주 후반에 나올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 보고 고용 상황 더 자세하게 봐야겠지만 일단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실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개별 종목 이슈였습니다. 서버계 엔비디아라고 불리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 감사를 맡은 법인이 회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감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주가가 무려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앞서 실적 발표했던 AMD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치가 주가에 선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 속에서 불안 심리 커지면서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등도 하락하는 등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약세 보였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내놓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도 포인트 짚어보시죠.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갔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이 656억 달러로 집계됐고 주당 순이익은 3.3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16%와 10%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관련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애저를 통한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습니다. 이어서 메타입니다. 지난 분기 매출 405억 달러, 주당 순이익도 6.03달러 기록하면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32억 9천만 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시장 예상치를 약간 하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 외 거래에서 2에서 3% 정도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달러화와 또 국제 수익률, 주요 경제 지표 결과의 등락을 보였는데요. 다만 최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채 수익률 살펴보시면 마감 기준으로 4.3%대 찍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지표보다는 개별 기업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전처럼 빅테크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함께 가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주가가 하루 만에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회계 감사를 맡았던 언스트 앤 영이 슈마컴 경영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결별을 선언하면서인데요. 사임 서한에서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연루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경영진과 감사위원회 진술에 의존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했다 설명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인공지능 붐을 타고 올해 초 한때 주가가 4배로 뛰기도 했지만 회계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공매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힌덴버그가 슈퍼마이크로의 회계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했고 이후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회계 보고서도 늦어지면서 의혹이 종폭됐는데요. 이후 미 법무부도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위기에 몰렸습니다. 큰손 고객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슈퍼마이크로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면서 동맹국 역할을 해온 엔비디아의 주가도 이날 동반 하락하며 후폭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비아디가 처음으로 분기 매출 기준 테슬라를 앞질렀습니다. 3분기 매출은 24% 늘어난 39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같은 기간 약 35조 원의 매출을 올린 테슬라를 제쳤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11% 넘게 늘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이 실적을 견인한 만큼 순수 전기차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비아디는 3분기 68만 대가 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팔아치웠는데 순수 전기차 판매는 2.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그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관세 폭탄 견제에도 굴하지 않고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모건 스탠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출량을 45만 대로 종전 50만 대에서 다소 낮춰 잡는 등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추가 관세를 맞닥뜨리고도 3분기 해외에서 30% 넘게 늘어난 10만 대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여전히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폭스바겐은 3분기 순이익이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우리 돈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63.7% 감소했고요. 1에서 3분기 합계 순이익도 30% 넘게 줄었습니다. 3분기까지 판매량도 646만 3천 대로 1년 새 4.4% 감소했고 경영진들도 지난 9달간 영역이익률은 2%에 그쳤다며 비용 절감이 시급하다 토로했습니다. 최근 비상 경영을 선언한 폭스바겐은 지난 1939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독일 공장 문을 닫은 적이 없지만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최소 3곳의 현지 공장을 폐쇄하고 전체 직원의 임금을 1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 폐쇄와 더불어 30년 전부터 유지해온 고용안전 협약도 파기하고 정리해고 가능성을 열어뒀고 독일 바깥에서는 실제로 구조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임금 삭감과 공장 폐쇄, 정리해고 모두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전면 파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금리 전망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아시아 국가 채권을 대체 투자처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와 프랭클린 템플턴 등 이 자산 회사들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국채가 주요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는 월가 분석가들이 관세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서 중국 위안화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며 미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인 인도와 인도네시아, 한국 등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요 투자 포인트로 꼽힌다고 짚었습니다. 한국과 인도 국채가 내년부터 각각 세계 3대 국채지수인 세계 국채지수와 신흥시장 국채지수에 포함되면 이들 국채로 자금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UBS의 샤마일라 칸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내년 신흥국 시장 실적에 훈풍이 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구글이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구글은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35%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통상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AI 시장의 향배를 파악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데 이번 클라우드 매출에 대해서 알파벳 CEO는 AI에 대한 장기적인 집중과 투자로 소비자와 파트너가 AI 도구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AI 거품론을 불식시켰습니다. 또 한편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수십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나선다고 언급한 점도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을 더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SP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적용된 가상 운영체제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19.53% 올랐고요. 비트나인은 14.51%, 한글과 컴퓨터는 6.07% 뛰었습니다. 또 이어서 폴라리스 오피스와 이스트소프트 모두 4% 넘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국내외에서 거세게 일어나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분쟁 종식을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종전 관련 발언을 지속해 왔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도 트럼프 후보 측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동결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29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는 지난 9월 비무장지대 양쪽에 자치구역을 설치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동결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또 한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가운데 캐나다에서 열릴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조원 정부 대표를 보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BYD가 27.06%, 현대 에버다임이 19.49% 급등했고요. 삼부토건이 13.39%, 또 SY가 대모가 각각 9.42%, 5.64% 상승했습니다. 최근 방산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연이어 호실적을 공개한 데 이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슈가 지속되자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29일 CNN 방송은 2명의 서방 정보당국자를 인용하면서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면서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서방 정보당국과 우리나라 군당국 역시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중에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에 방산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카티스가 어제 7.68% 올랐고요. 한국, 항공우주, 국영, GNM, 세트레가이 모두 3%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빅텍은 2.38%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이달 30일부터 5년간 확정적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는데요.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서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45.3%로 결정됐습니다. 물론 이는 100%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캐나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중국산 전기차가 EU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는 중국산 전기차들의 유럽 시장 판매량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현대차는 중국산 전기차에 제동을 건 유럽에서 친환경차를 앞세워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는 유로7 기준에 맞는 차량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유럽 현지 공장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도 늘릴 전망인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자동차주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한중 NCS가 5.31%, 엣지 파운드리가 3.11% 올랐고요. H7 만도는 0.69%, 또 기아와 현대모비스는 각각 0.43%, 0.4%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10월 내내 2,600선 고지전을 벌이는 우리 시장, 아직은 경계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는 공포에 고려하연 유상증자 소식이 지수단에 가하는 영향이 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부진했고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되는 터라 변동성이 큰 하루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단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2,600선을 하회했습니다. 0.92% 하락해서 2,593.79포인트였고 코스닥도 0.8% 떨어져 738.19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오전 11시를 지나면서 양 지수가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갔는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소식이 나온 영향이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지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3,351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5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이어가며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기관이 407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2,709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681억 원 매도 우위, 여기에 기관도 135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개인만 홀로 76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10위권 내에서 3종목만 올랐습니다. 그마저도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는 1% 내의 강세였고 SK하이닉스만 2.47%, 조금 더 눈에 띄는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투톱 같이 가지 못하고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리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면서 방향을 바꾸고 대신에 SK하이닉스를 담은 영향으로 SK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0.84% 약세로 마감가 59,100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까지 모두 1%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에 시총 10위에 올랐던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쇼크로 바로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종가는 108만 1,000원, 하루 만에 46만 2천 원이 내렸고 시총 1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고려아연 2조 5천억 원의 신주 발행을 결의하면서 이 중에 20% 정도의 물량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게 우호적인 우리사주 조합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67만 원이라는 신주 발행 가격을 놓고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주가가 바로 하한가로 떨어진 겁니다.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클 전망이라 고려아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시장이 흔들리니 코스닥 시장도 역풍을 맞았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전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이 1% 내외에 반락했고 에코프로와 HLB도 2% 내외로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리가캠바이오가 2.2% 내렸고 엔캠이 3.87% 약세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에 올랐던 휴젤과 클래시스도 모두 파란불 켜냈고요. 삼천당 제약과 리노공업도 각각 2.1%, 1.2%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율도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원 10전 내린 1,382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출업체의 월말 내고에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야간 거래에서 반등하던 환율은 예상보다 강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1,380선을 하회했습니다. 역외 환율은 1,378원 선까지 내렸는데요. 오늘 외환 시장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락했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주가가 30% 넘게 폭락하는 등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제일 주목되는 부분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 영업이익입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는 4조에서 4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어느 정도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7조 300억 원이니까 일단 반도체 왕자의 자리는 SK하이닉스에게 갈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미 잠정 실적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을 확인한 터라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을 극복할 방안을 발표할지, 그리고 최근에 주가를 올렸던 자사의 HBM의 엔비디아 납품을 통과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언급할지가 관건입니다. 더불어서 차세대 기술인 CXL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시장 뉴욕 증시 반도체 쇼크로 대외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또 이런 와중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이뤄집니다.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데 이후에 우에다 총재의 발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에코프로 그룹주, 대덕전자 등이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실적 체크하시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동물 백신과 육계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올해 가을 처음으로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사례가 나온 영향이었는데요. 관련주로 이글벳과 중앙백신, 대성미생물, 체시스, 마니커 F엔진 등이 올랐는데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한 흐름 보여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린 터라 우리 시장 다소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개장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SBS BG앱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역시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슨 개별 종목처럼 좀 많이 떨어졌어요. 3% 넘게 떨어졌죠. 네. 좀 그러네요. 지금 오늘은 유난히 이렇게 개장을 앞두고 좀 이렇게 떨립니다. 좀 무서운 게 우선 유럽도 지표 좋았거든요. 네. 뭐 독일도 늘 안 좋다, 멋졌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조업이나 뭐 할 것 없이 좋았고 미국 GDP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지표였고 2.8%. 예. 그리고 요즘 미국 지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10월 들어서는 또 어쩜 그렇게 또 민간 고용이 확 늘어요. 뭐 그런 맞아요. 시기인데 우선 저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뭐 오늘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것도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거 한 24불 정도 하던 맞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 24불, 25불 하던 이 주가가 120불 넘게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지금 다시 이제 33불까지 왔는데 사단이 나겠다 싶더니 결국 나네요. 아니 오죽했으면 그 어니스텐 형 아니 오죽하면 회계감사법인이 우리 못하겠다 하겠어요. 두 손 두 발 닫은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힌덴버그 리서치 그때 니콜라를 갖다가 이렇게 저격했던 그 공매도 위주의 그 힌덴버그 리서치에서도 몇 달 전에 이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경고를 보낸 바가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그리고 지금 실적 M7들이 실적 오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예, 보내고 간밤에. 나서 조금 이렇게 시간의 거래 흐름도 그렇고 지금 또 이건 또 뭡니까? 뭐 고려아연 얘기야 앞선 프로에서도 엄청나게 얘기가 됐고 그냥 그게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사명을 GO 뭐 RY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고려 외국인들이 읽었을 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걸 코리아 징크라고 해놨더만 사명이 코리아가 예. 또 밸류업 지수에 딱 들어간 종목 아닙니까? 네네.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왔는데 예. 이게 갑자기 일반 공모 유상 증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기존 예. 주주들 입장에서는 뭔가 신주 인수권 권리를 침해받는 거잖아요. 예. 뭐 일개 앵커가 뭐 이런 주식은 쳐다보지 마시라 그런 소리 하느냐 SBS 비즈 오지랖이 넓다 하셨겠지만 그러고 나서도 이게 무슨 상한가 몇 방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황제주 자리에 등극했다. 이런 평가가 주식은 나왔죠. 이런 주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못 나옵니다. 잘못하면은 탈출이 안 되는 그런 주식이고 우리 사주는 나중에 또 족쇄가 안 될지도 걱정이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또 북한이 또 움직이네요. 뭘 또 쐈네요. 예, 탄도미사일로 의심되는 그런 물체가 뭐 일본에서부터 보도가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하고 네. 이래저래 뭐 그거 합니다. 어수선하네요. 시장 어수선하죠. 분위기가. 예. 그리고 이건 뭐 시장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좀 이렇게 상식은 서로 지키는 사회가 계속돼야 되는데 어제 저는 월드 시리즈 네. 양키스하고 그거 보다가 그냥 4차전에서 끝나나 싶었는데 양키스가 그래도 힘은 냈는데요. 와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테지만 1회 말 첫 타자 예. 그 파울플라이가 된 게 우익수 쪽 아예 관중석으로 들어가는 걸 그 단신에 무키 베스가 뛰어 올라서 그걸 잡아내는 엄청난 파인 플레이를 했는데 네. 양키스 그 팬 2명이 그 팔을 잡아가면서 글러브에서 공을 끄집어내다가 퇴장당했어요. 그거는 무슨 생각으로 그 양키스 팬들은 글쎄 무슨 공을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글러브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뺏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몰상식한 일이죠. 네. 그래서 어떤 댓글에 보니까 양키스가 양키스 했다 하는데 양키스가 뭔가 양스럽다. 원래 그쪽에 팬들이 유난을 떱니다만 네. 그것도 이제 그 왜 좋아하는 극성 팬들 유니폼 입고 왔는데 네. 뉴욕자만 보였는데 밑에 Y자만 보였는데 아마 네.
양키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입었던 유니폼은 양아치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유, 근데 이래저래 서로 상식은 지켜야 되는 네. 그런 사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장이 상식이 장이 안 통하는 열렸으면 사회였으면 싶으니까 좋겠다는 별 헛소리를 다 하면서 시간 때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국내 증시도 좀 경로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네.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김승혁 미국 주식 전략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김연구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지금 조금 상기되셨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약간 아닙니다. 좀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방금 바로 택시를 탔는데 잘 안 잡히더라고요. 출근 시간이고. 네, 예, 고생하셨어요. 사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많죠. 예. 아니 지금 저희들도 참 진행하기가 민망한데 어제는 우리 유한타 유동호 본부장 나오셔가지고 뭐 나스닥을 가지고 무슨 뭐 어벤져스니 뭐 다이하드니 이런 소리 했습니다만 또 하루 사이에 또 이게 지금 계속 여기 머물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또 실적이 좋아도 뭐도 하고 이런저런 악재가 보이는데 우리 지금 김 연구원님이 미국 주식 전략 쪽으로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네. 외환도 보시지만 맞습니다. 미국장 지금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정도, 그러니까 11월 대선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략적으로 역사적 평균을 보면 항상 네. 10월은 대선 전까지의 미국 주식 수익률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S&P 500 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대선 후보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하거나 아니면 아직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익률은 좋지 않았는데 이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계속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뭐 GDP 성장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에서 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S&P 500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상승 속도를 그대로 이끌어갔다라고 하면 이미 금리 인하를 한 시점으로부터 현재 수준까지 저희가 타올 생각했을 땐 6,000포인트를 넘어야 맞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네. 이제 그걸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관련돼서 시장 내 노이즈가 꽤 크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연착륙으로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지금 이게 좀 빠질 타이밍이냐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시장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간밤에 이슈가 있었던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 회계 부정 의혹 이게 단순히 이 종목에 한해서만 저희가 좀 국한해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우선 SMC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랑 좀 연결을 많이 지어서 보는 종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감사회견 거절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제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회사의 이제 개인적 이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슈퍼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미루거나 10K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런 어떤 비슷한 행보를 몇 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좋은 회사지만 그 관련된 이슈가 이미 몇 번 소화가 됐던 만큼 사실 그 관련된 이슈가 반도체 섹터 전체 문제로 연결될 여지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른바 서학개미 분들도 저 많이 들고 계시죠? 많이 들고 계십니다. 그래. 그러니까요. 어제 미국 GDP 3분기 나왔습니다. 좀 이렇게 헤드라인하고 안에 좀 들어가 보면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번에 나온 GDP 수치를 좀 생각을 해보면 2.8%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연준의 GDP 수치,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FOMC에서 제시했던 GDP 이제 기대 수준이 있을 텐데 저희가 1분기 GDP가 이제 1.4%, 2분기 GDP가 3% 나왔습니다. 근데 연준이 제시했던 GDP 목표치를 만족하려면 3분기와 4분기 GDP 평균치는 1.8%가 나와야 맞아요. 그래서 1.8%보다 높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적어도 연준이 우리한테 제시했던 금리 인하 경로보다
전보다는 좀 더 늦춰질 수 있겠구나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금리 인하 거다. 속도가 늦춰질 수 맞습니다. 있겠구나. 네. 어쨌든 연준은 이제 그 정도 2% 정도 수준의 GDP 성장률을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FOMC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산정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2.8%다라는 헤드라인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좋구나라고 좀 받아들이는 요인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세부 내용이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설왕설래가 많죠. 뭐 정부 관련된 정부 지출이 많았다라든가 아니면 개인 소비 지출 면이 가장 GDP 성장률을 크게 이끌었다라든가 사실 그 세부 항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비에 대한 견고함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 소비가 어느 쪽 소비가 좀 좋으냐를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 사실 GDP 내에서의 어떤 소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제조업과 이제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로 각각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 ISM 기준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조업은 아직까지는 50선, 기준선이라고 부르는 50선을 하회하고 있고 서비스업은 이제 기준선이 5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이제 걔네의 PMI 기준으로 보면은 위축 국면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네. 서비스업은 확장 국면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두 개의 어떤 업황이 다르니까 어느 쪽 소비가 좀 더 좋아야 하느냐라고 저희가 본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서비스가 좀 더 좋아야 돼요. 그러나 이번에 GDP 속 내용은 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제조업 단에서의 소비가 조금 더 좋았고 서비스 단에서의 소비가 조금 더 부진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해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제조업과 서비스 내에서의 소비는 사실 크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공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구나. 누가 아직까지 더 확장세고 누가 확장세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특히 3분기 GDP는 3분기 통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건 이제 한 달치를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업황이 뜨겁다고 하지만 소비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올 수도 그리고 제조업 PMI는 조금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어떤 기대를 하게 만드는 세부 내용이었고요. 이건 여기까지는 이제 세부 내용을 통해서 본 해석이었고 또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헤드라인이 2.8%다라고 한다면 네.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저희가 기존에 예상했었던 뭐 빅컷이라든가 이랬던 가능성이 여전히 높으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25bp 인하 가능성이 저 화면에서 통해서도 나오겠지만 95.54%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고용 상황은 어떤가요? 그 이전에 나온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 보면은 2021년 초 이후 최저치잖아요. 그래서 고용 시장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제 이건 사실 또 근데 ADP 고용 지표와 예.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뭐 구인이 감소가 되고 있긴 했죠. 특히 이제 해고 수가 많았다라는 건데 또 ADP 민간 고용은 또 예상치를 그러게요.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가 한 달치를 두고 의미를 본다기보다는 추세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원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논팜 고용 지표를 좀 선행한다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이 선행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떤 지표의 혼재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라고 하면 특히 저소득층 내에서의 고용 연결성이 9월까지는 꽤 괜찮게 보였습니다. 네. 특히 미국은 소비에 대한 어떤 위축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저소득층들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 풀었던 이제 초과저축 수요에 대한 돈을 모두 다 소진했고 그럼으로써 내가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층들이 점차적으로 일자리로 빠르게 유입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가 좋았던 겁니다. 다만 근데 어제 세부 내용을 보면 고용지표 세부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는 좀 반대로가 됐어요. 저소득층 저희가 흔히 이제 일용직이라던가 아니면 네. 다양한 어떤
그 파트타임 잡 같은 경우에 일자리 수가 조금 더 부족했고 전문직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이제는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고용을 너무 좋게만 만들었었던 그 수치들이 이제부터는 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가능하게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 전 고용,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 보면은 실업률이 우선 4.1% 네네. 너무나게 좋게 나왔고요. 부인 건수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좋게 나왔던 이유를 저희가 많이 이제 분석을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부 보전 일자리 수가 너무 많이 늘었다. 만약에 정부 네. 보전 일자리 수가 그때 당시 배제가 됐다면 실업률은 4.1%가 아니고 4.5%였을 거다라고 시장 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거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상황이 계속 이제 좋을 거냐 이제는 조금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 연결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 보니까 시장이 우려할 만큼 고용이 부러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뜨뜻미지근함 그게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의 테마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그리고 이번 주에 그 M7 중에 5개가 이제 한참 그걸 하는데 실적 발표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이제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새벽에 어닝콜도 있었죠. 예, 예. 아니 메타도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장 마감 후 시간에 거래에서 3%대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도 아까 처음에는 시간에 거래에서 상승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3.7%.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에 거래에서 오히려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빅테크 주가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이렇게 실적도 좋고 한 와중에 이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차익 실현 내지는 어느 정도 더 올라가기가 버겁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우선 뭐 네. 방금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또 이제 발표를 했던 빅테크를 관점으로 저희가 연결을 네네. 해보면 어제 구글이 나왔죠. 구글, 네. 사실 네. 그전에는 테슬라가 나왔고 예. 네. 저희가 흔히 M7 내에서 테슬라는 잘 나왔고요. 잘 네. 나왔고. 네, 구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구글이 이제 발표가 되고 저희가 흔히 알파벳이라고 이제 많이 분류하는데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거의 4%에서 5%대 상승을 보였는데 네. 메타와 이제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였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메타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실적. 좀 보였거든요. 예. 실적 같은 예. 경우가 특히 예상치를 좀 상회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다만 가이던스의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던스 같은 경우가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를 좀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망감을 좀 유출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가이던스의 쇼크로 인해서 얘네들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좀 하락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라던가 아니면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저희가 흔히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시장의 예상을 비트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프리장에서의 하락폭은 점차적으로 좀 메꿔지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메꿔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죠. 얘네들의 실적 발표만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가이던스에 대한 하락 우려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기 펀더 자체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서 이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AI 관련된 수익화는 여전히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광고로 연결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코파일럿 PC가 사용자와 경험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AI PC에 대한 어떤 확장 가능성을 자신했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전 실적 발표와 비슷하게 AI를 관련한 어떤 본인들의 광고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계속 이제 열풍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확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를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다만 프리장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차익 실현에 대한 이슈도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아직 하지 말아보자. 이유를 다른 데서 만약에 있다면 찾아보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가 찾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으로 자본 지출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애저 클라우드 이게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그래도 크리티컬할 수 있는 포인트 아닌가요? 우선 애저 클라우드가 성장률 왜 둔화가 되느냐를 예. 어닝콜에서 발표한 이유를 좀 보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캐펙스 지출이랑 비슷한데
그 클라우드 시장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경쟁사에서 서로 땅 따먹기 게임이거든요. 애저 클라우드를 이제 얼마 전 이제 구글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아마존 내에서의 클라우드라든가 서로의 어떤 클라우드 내 경쟁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 그 캐파 자체가 시장 자체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결국에는 기관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기관들이 클라우드 이용을 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인프라가 투자가 많이 돼서 빠르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원하는 수요만큼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야 된다가 이제 첫 번째 전제인데 그거를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것만으로 사실 불안하다. 너희가 돈 너무 많이 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어찌됐든 그게 결국에는 성장을 하기 위한 근본 필수 조건이고 이제 이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듯 그런 것들이 수익화를 연결이 되고 있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캐펙스가 늘어났다마는 이제 안 좋은 이벤트로 저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애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로의 뭐 분기별 어떤 경쟁적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실적은 또 되게 잘 나왔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마찬가지고요. 이게 관련된 클라우드라든가 그 세부 성능이 좋았기 때문인데 이번에 좀 밀렸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확실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15%에서 20% 정도의 어떤 빅파이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 번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회사 자체 펀더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약간 이제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주가가 조금 약해졌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 시기라고 얘기하실 만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정도 이후에는 증시가 다시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이 타이밍에 우리가 옥석을 좀 가려보자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9조 2천억 원, 반도체 영업이익은 3조 9천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되는 날이었고 지금 호가 분위기는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1% 좀 상승이 예상되는데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한 걸 감안했을 때는 좀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 영향은 지금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좀 그래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호가 분위기만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그동안 오르지를 못했잖아요. 뭐 글쎄요. 이제 저렇게 지금 예상가 정도로 이제 나와준다면은 나름 K 증시의 반전 가능성을 여전히 살려둬야 되죠. 제가 제일 최근에 봤던 어떤 이게 뭐 토론방 비슷한 종목 관련한 그런 채팅창에 올라온 글 중에 어제는 미국 때문에 빠지고 그저께는 중국 때문에 빠지고 어제는 필리핀 때문에 빠지고 이제 필리핀까지 나오더라고요. 참 이거는 심리가 완전히 무너진 건데 남들 다 빠져도 한번 올라가는 날도 그런 날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아까 그 저가 매수 기회를 삼고 싶다는 어떤 뷰를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미국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기보다는 내년 증시의 어떤 흐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의 재료는 너무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우세를 보이다가 해리스가 역전하나 싶었다가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로 돌아왔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을 겪다 보면 내가 어떤 수혜주에 투자해야 돼가 좀 분분하기는 합니다.
뭐 물론 트럼프 좀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뭐 DJT 같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종목을 투자하면서 이제 많은 수익을 얻으시기도 하지만 방금 무슨 종목이라 하셨죠? DJT라고 DJT? 네. 그 이제 트럼프 테크놀로지 그 트럼프 관련된 어떤 미디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어떤 테마성 그 종목들이 쭉 오르고 그거를 이제 편승할 수는 있겠지만 무거운 큰 장을 봤을 땐 나는 어디 투자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채권 금리는 조금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 그럼 자금을 우선 채권으로 좀 옮겨놔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좀 확인이 됐거든요. 심지어 자금 플로우 같은 경우를 봐도 주식에도 좀 빠져서 채권으로 가는 경우가 몇몇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불확실성이 끝나고 그러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제 누구한테 어떻게 베팅해야 될지가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투자하는 데 좀 더 과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다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저희가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분류할 수 있는 뭐 화석 연료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아니면 복지 이런 쪽이 꼭 관련된 수혜주가 이제 있겠죠. 그런 쪽에 적극적 투자가 시작되고 펀드가 흘러감과 동시에 최근에 유동성 장세를 좀 보자면 여전히 재무부가 꾸준하게 돈을 조금씩은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과 공조를 해서 이제 바이백을 통해서 꾸준하게 돈을 계속 조금씩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여력도 아직까지는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 Q&A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도 이제 재무부의 유동성 상황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럼 유동성은 조금씩 계속 풀리고 있어요. 게다가 대선이 종료가 되고 난 뒤에는 오히려 그들이 장전해놓은 본인들의 그 재무부 지갑이라고 부르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돈이 조금씩 더 많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불확실성도 끝났고 금리 인하가 어쨌든 그 텀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증시에 대한 방향성은 위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로 이제 총 57번의 미국 대선 이슈상 역사상 그러면 월별 어떤 S&P 500 증시 평균 수익률 평균을 좀 내보면 11월과 12월은 대체로 항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증시의 심리적 어떤 여건으로 있어서도 투자 심리가 그때는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11월, 12월에 다시 한번 오른다에 대한 방향성은 단기적으로 봤을 땐 대선 후보 누가 되더라도 좀 연출되지 않을까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572포인트고 코스닥도 0.69%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3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확정 실적,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800억 원, 전년 대비로는 277% 넘게 급증한 수치고 특히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 9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40.2% 하락했는데 이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로 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3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됐는데 일단 호가 분위기는 좀 잠잠하네요. 좀 보합권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AMD도 10% 넘게 떨어진 상황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32% 넘게 급락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SK 하이닉스가 2.7%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89,6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 0.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40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9,000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가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93,800원,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8,350원. KB금융이 1.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2,500원. 포스코홀딩스도 0.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3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지금 고려아연 공시를 통해서 이제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공개 매수가가 83만 원에서 89만 원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유상 증자 가격. 글쎄 어제 이제 한가 나왔고 지금 호가에서도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가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75만 7천 원이고 영풍정밀, 영풍도 2%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고려아연과 이제 영풍과 MBK 파트너스 간에 그 계속해서
그 경영권 지분 싸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2.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지분을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죠. 고려한 쪽도. 일단은 지금 주가가 보시다시피 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 쪽의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7만 500원, 에코프로 BM도 1.2%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8,100원. 에코프로가 1% 하락 예상되네요. 예상치 결과 7만 9,500원. HLB, 리가캠 바이오도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엔캠도 1.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흘 연속 하락인데 호가는 17만 2천원, 휴재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 27만 4천원, 클래시스 1.9% 하락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이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7,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리노공업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지금 4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오늘은 진짜 시장이 어수선할 걸로 보여지네요. 지금 뭐 고려한 이슈도 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기도 있고. 네, 그렇죠. 예. 고려연이야 네. 한 50만 원 중심으로 아래 위로 뭐 몇만 원씩 왔다 갔다 하던 종목 아닙니까? 뭐가 달라졌죠? 저 회사가 지금 저 경영권 분쟁 말고는. 그러면 원위치 해야 됩니까 저거? 원위치한테서 또 뭐 할인 얘기 나오나요? 계산법이 복잡해집니다만 어쨌거나 저기에 뭐 저 종목에 뛰어드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빠져나올 만한 어떤 테크닉이 있는 분들이 그거 하셨으니까 알아서들 하시겠고, 지금 미국도 우리도 저는 우리 김성희 연구원님의 조금 이제 그 부분에 약간은 저는 우선 이 커진 변동성이 좀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에, 제약 바이오 쪽에 미국 대장주가 일라이 릴리라고 하면은 어제 결과적으로는 6.28% 이것도 급락이라고 할 만합니다만, 그렇죠. 이게 장중에 15% 가까이 빠졌다가 낙폭 줄여서 저 정도예요. 이런 종목들이 막 저렇게 십몇 프로씩 한다는 거는 시장이 이거는 무슨 뭐 거래량 터진 거 보니까 또 그렇게 빠지니까 싸다 싶어서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왔나 봐요. 이거는 무슨 투자라기보다도 이거는 뭐 완전 진짜 돈 놓고 돈 먹이가 됐나 싶기도 하고 미국도.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과 조금 이렇게 소외될 수 있는 업종 그 말씀을 하셨고, 그것과는 다르게 추가 금리 인하를 연준이 곧이어서 하느냐 마느냐도 거기에 따라서도 또 업종이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우선 이 부분도 살짝 이제 가까워지니까, FOMC가 가까워지니까 뭐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분도 여기도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롱 쪽인데, 맞습니다. 매수 쪽인데 11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을 언급하시기도 하고, 지금 연준이 바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선 금리 인하 관련된 네. 우려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아까 일라이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낙폭이 컸던 이유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어떤 하나의 제품 같은 경우 하나를 이제 손실이 너무 크게 나서 그걸 인식을 해버려서 그게 재무제표상으로 손실이 크게 나왔다, 예.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고, 뭐 본인들의 비만 치료제가 이제 생각보다 매출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외적으로 봤을 때 큰 위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큰 종목에 한 번씩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이제 어제 좀 관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시장이. 네.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 같은 경우 크게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관리자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연준의 이제 관계자다라고 하면 예. 시장에 한 번씩 그렇게 휘청휘청 하는데 예.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예. 이건 심리적인 이유라고 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은 아니고 블랙먼데이라고 봤었던 8월 5일 날. 맞습니다. 엔화가 예. 한번 쭉 이제 약세를 예. 보이면서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쭉 들어오면서 미증시가 한번 쭉 빠졌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미 증시가 쭉 빠졌었던 이유가 펀더에 대한 어떤 악화냐? 그렇지는 않다. 이건 대부분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컸다라고 보는 게 좀 맞았다라고 그때 당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엔캐리가 이제 엔캐리 청산이 되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엔화 매도 그 기술주 롱을 걸어놨던 포지션들이 없어지면 그럼 반대로 엔화 매수가 되고 기술주 이제 숏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물량들이 쭉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좀 빠졌고 거기에 심리적인 어떤 탄력도도 같이 붙어서 내려왔다라는 건데 그게 다시 한번 어찌됐건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 이제 실제 경제 체력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조금씩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심리가 불안한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31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했고요. 이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넘게 떨어졌습니다. AMD 10% 넘게 떨어지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32% 넘게 급락했죠. 특히나 뭐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 감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회계법인 그 사임 소식이 나오고 있죠.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 3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됐고 또 고려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죠.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7% 떨어집니다. 2,575포인트, 코스닥도 0.57% 하락합니다. 73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6% 떨어집니다. 58,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 약세입니다. 196,6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6% 떨어집니다. 409,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8% 하락하면서 1,023,000원. 현대차도 떨어집니다. 219,500원이고요. 기아도 지금 1% 안팎으로 좀 하락이 이어집니다. 93,100원. 그리고 셀트리온은 0.2% 소폭 하락이고요. 187,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이죠. KB금융 0.8% 떨어집니다. 93,100원이고요. 네이버가 0.69% 하락으로 17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2% 소폭 하락 보여줍니다. 이거래 연속 내림세고 378,500원, 에코프로비엠도 0.8% 하락합니다. 168,700원이고 에코프로가 0.75% 떨어지면서 79,800원, HLB가 지금 0.7% 내림세 65,200원, 사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 하락입니다. 12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래 연속 약세 흐름 이어집니다. 엔캠이 1.8% 떨어지면서 177,700원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은 보합이네요. 클래시스 오늘 2% 약세입니다. 5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거래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외국 개창구 쪽에서는 또 매수 주문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내림세, 리누공업 1% 약세로 17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볼게요. 오늘 보니까 시장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뭐 양시장 지금 1% 넘게 떨어집니다. 코스피가 2,563포인트, 코스닥도 73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계성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부 뭐 제약주들 정도가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진바이오텍이 지금 10%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835원. 이글베트 6% 강세 5,450원. 대성미생물 1% 상승.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섹터가 동반적으로 움직임이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으로 좀 움직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종목 간에는 이제 혼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LPG 관련주들 움직임이 조금 이어집니다. 흥구석유가 1.9% 상승 16,490원,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도 1.5% 올라가고요. 대성산업, SK이노베이션 좀 올라갑니다만 글쎄요,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탄력적인 움직임은 아니고요.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딱히 왜냐면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9개고 하락하는 종목이 624개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324개,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1,149개입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679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22억 원, 69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5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5억 원, 21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전일 정기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1원 40전 하락한 1,38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좀 글쎄요. 아니 근데 뉴욕 증시 떨어진 거에 비하면 너무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문매를 뉴욕 증시 올라도 빠지는 장인데 뉴욕 증시 빠졌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제 질문이 오문이었네요. 예. 아니 개인들 왜 이렇게 사죠? 요즘 개인 투자분들이 돈이- 떨어질 때 사고 예? 아니 오르면 떨어질 때 팔고. 사고 뭐 좀 올라오면 팔고 했던 게 그동안에 잘 통하긴 했습니다만 무슨 확신이 이렇게 있으신가? 아니 저기 그렇더라고요. 저 김성희 연구원 저기 이게 경제 채널 주식 관련한 채널 진행을 맡다 보니까요. 성질 죽여야 되더라고요. 이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잖아요. 이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펀드 매니저는 오르는 게 좋죠. 주식을 갖다 사서 운용, 뭐 헤지 펀드처럼 뭐 숏도 치고 이런 쪽에는 또 그쪽은 얘기는 다릅니다만, 제 얘기는 우리 김성희 연구원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어떻게 오른발 제비세요, 왼발 제비세요, 아니면 양발 다 쓰세요. 그리 즉 각자의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 바닥을 잘 짚어내는 성향이 있고 꼭지를 잘 진단하는 성향이 있고 한데 본인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좀 짚어내는 성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닥을 짚어내는 네. 성향.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닥이 아직 멀은 거예요? 아니면 바닥이 다 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으로. 우리 시장. 한국 시장이 자, 한국 시장 질문 가면 다들 이렇게 난감해 하시네. 찐으로 웃으시는데요. 네. 한국 증시 이게 저는 이제 미국 쪽을 그 담당을 하다 전문이시긴 보니까 하지만. 네. 한국 쪽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네. 뭐 개인적인 그냥 생각으로는 이제 분위기 변환이 되려면 어떤 이제 시장이든 간에 이제 비단 이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의 그 좀 어떤 증시 분위기 변화가 좀 되려면 네.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체질 변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정책에 대한 변화라든가 예를 들어 얼마 전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이제 유동성을 수많이 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안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반등 모멘텀을 좀 타려면 결국에는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내부 가치 변화라든가 주주 환원성 변화라든가 근본적 체질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가 어떤 트리거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트리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반등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데 대형주들이 왜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죠? 지금 보면은 뭐 두산에너빌티도 7%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물산도 6% 떨어지고 대형주들이. 예, 대형주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메이저 수급이 계속 팔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잖아요. 이게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은 이게 우리 원화가 진짜 강세로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습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하고 환율은 별 상관관계가 안 보이던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죠? 네. 달러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달러 같은 경우는 이게 달러가 대표적으로 누가 당선이 되느냐 트럼프와 해리스 중에 예.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을 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법인세를 이제 인하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 세금 낮추면서 세금을 많이 안 걷어요. 그럼과 동시에 보편적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을 많이 하지 않는데 그러면 경기에 대한 부양은 필요하니까 난 통화 정책으로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되게 강력하게 외치는 건데 그 관점에서 달러의 가치가 오를 거냐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트럼프는 달러 가치를 좀 하락하게 만드는 걸 어느 정도 선호하지 않나라고 좀 앞으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해리스의 정책과 달러의 가치는 큰 연동성은 없습니다. 지금과 비슷하게 경기 펀더에 따라 갈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뭐 우리나라 환율로 가정하면 1,300원이 이제 뉴노멀이 됐잖아요. 이제는 1,380원 얼마 전에 1,400원 거의 이제 터치하냐 안 하냐 막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1,400원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롭게 뉴노멀이 되기 전 수준인 지금 이 수준이 저는 한동안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가 아무리 내려온다라고 해도 그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려면 네. 적어도 금리 인하의 속도가 좀 빨라야 되거든요. 금리가 쭉쭉쭉 내려와야 어찌됐건 결국엔 채권 금리도 내려오고 채권 금리가 내려와야 돈에 몰리는 속도가 달라져서 달러도 좀 내려올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한 미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한국 증시보다는 아직까지는 높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이제 한국 증시 잘 안 사는 거죠. 다 미국 증시 사려고 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근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의 호주세를 좀 계속 상대적 우위를 보인다라고 하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동안은 좀 높은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1,300원 뉴노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된 어떤 이슈는 한동안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전문이시니까 그러면은 지금 미증시는 그래도 좋잖아요. 언제까지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뭐 내년 이제 연간 전망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 작성 중이세요? 네, 이제 11월 한 첫째 주 정도에 이제 연간 전망 발표가 네네. 될 건데 미국 증시는 내년의 핵심 화두가 뭐냐라고 하면 이건 근데 사실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내년의 화두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엔 AI를 통한 생산성을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이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AI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점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부동산 침체 이슈로 인해서 계속 디플레 우려가 나오고 뭐 지금 지준율 인하다 11월에 이제 정책 회의가 하나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이제 그거에 이제 1.5조 위안 이상의 유동성을 풀 거다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다 할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결국에 지금의 트렌드 속에서 개인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을 훨씬 높여줄 수 있는 AI를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땐 미국이 있다라는 거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을 봤을 땐 물론 요번에 실적 발표에 미끗하니까 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외로 좀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3%, 4% 빠지고 있는데 그렇게 좀 왔다 갔다 계속 할 수가 있겠죠. 다만 걔네들이 투자한 캐펙스가 얼만큼 AI로 수익화가 되느냐가 첫 번째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메이저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걔네들이 꾸준하게 돈을 투자하려면 어찌됐건 금리에 대한 여력이 계속 낮춰져야 되는데 그 금리 여력이 낮추는 속도가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낮춰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흔히 이제 골디락스라고 부르는 그 국면이 어느 정도 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연장이 아직까지는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훨씬 많거든요. 고용이라든가 GDP라든가 대부분의 경제 지표는 침체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침체로 갈 만한 여지가 있다 정도를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지 현재 나와 있는 지표가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건이 맞는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 증시는 여전히 좋을 만한 여지가 높다. 그리고 AI가 아직까지는 생성형 AI지만 이제 추론형 AI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간이 1을 주면 걔네들이 5를 생산해 오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의 어떤 추가적인 증시 랠리는 가능하다. 네. 그 전제 조건이 다만
이제 골디락 연착륙이고 AI의 수익화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너는 그렇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네. 여러 가지 유동성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경제 체제라든가 다양한 어떤 저만의 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체제, 그 전제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를 다르게 보실 수는 그러네요. 있는 거겠죠. 그 뭐 연간 전망 마감이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미국 대선하고 FMC 보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는 하지만 네, 사실 그 전에는 이거 뭐 참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희 입장에서는 네. 어떤 분들은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예. 쓰기는 하는데 예. 이제 미리 쓴 부분과 그거를 같이 합쳐서 이제 연간 전망을 발표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써놓고 변동성 있는 건 남겨두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예상과 다르게 갔다. 네. 그때부터 이제 밤샘 야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거 나오기 전에 써야 선점한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거는 또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우스마다. 네. 그래요. 어쨌건 연구원님은 AI 쪽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들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BOJ도 있죠. 맞습니다. 금리 결정하는 날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아주 복잡해졌던데 BOJ가 지금 일본 총선 이후로 이시바 시게루. 예, BOJ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우선 뭐 이제 여당이 좀 힘을 많이 잃었잖아요. 많이 잃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야당이 치고 올라오는 건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여당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외쳤던 건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였단 말이죠. 네. 이제 어느 정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존 이전 스토리를 한번 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되게 YCC만으로 금리를 컨트롤 하다가 네. 그 YCC 상단만 조금씩 왔다 갔다 예. 하면서 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예. 어느 순간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얘네들은 근데 사실 정부 부채가 너무 높은 국가입니다. 250% GDP 대비 250%라서 금리를 함부로 그렇게 막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높이면 자기네들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지급해야 되는 이자 수준이 너무 올라간다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YCC로만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정치인인데 계속 YCC만으로 이걸 컨트롤하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은 등을 돌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정치인인데 나의 어떤 지지 기반이 약해진다라고 판단을 하니 이제 요번에 들어왔던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꾸준하게 외쳤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요번에 만약에 여론이 계속 이거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네. 정권이 바뀐다. 총선 결과가 상당히 여당한테 불리하게 예, 나온다라고 예. 한다면 이제 새로 들어올 어떤 그 정치 내각은 반대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게 맞나? 네네. 우리가 얘네들의 어떤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거에 있어서의 부담이 이미 충분히 있는 국가입니다. 네. 정부 부채가 워낙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네네. 어찌됐건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같이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조금 시계를 넓혀서 보면 내년 미국은 분명히 본인들의 국채를 사주기를 원할 거예요. 대표적인 어떤 게가 일본인데 근데 일본이 지금 정부가 하는 이런 정책 행보가 미국의 입맛과 잘 맞을 거냐는 저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주들의 쇼크에 우리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14% 내려갑니다. 2,564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81% 하락하면서 현재 732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오늘도 1,32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29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홀로 1,63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서는 기관이 392억 원 더 큰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도 14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54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폭이 큰 업종들입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좀 수가 적은데요. 가정용품과 출판, 통신장비 업종만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 업종 중에서는 전기 유틸리티와 기계,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낙폭이 큽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올라갑니다. 올해 가을 처음으로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왔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진바이오텍과 파루가 8% 넘는 상승세 보여줍니다. 진바이오텍 현재 거래가 3,770원이고요. 파루가 7.28% 상승하면서 57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글벳이 3.9% 상승합니다. 5,3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대한유팜이 2.3% 강세로 7,900원, 중앙백신이 1.7% 상승하면서 1,7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남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인데요. 한미 양국이 향후 한미연합연습에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산주의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방산주 내에서는 카티스가 16%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는 4,065원. 스페코가 6.83% 강세로 5,32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6.25%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1,003원이고요. 코콤이 1.56% 강세로 5,210원. 더불어서 i3 시스템도 4.4% 상승하며 거래가 37,6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PG 관련주도 국제유가의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오펙 플러스가 증산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간밤에 2% 이상 상승한 바 있는데요. 이 소식에 흥부석유가 1.42% 올라갑니다. 거래가 16,430원이고요. 중앙에너비스가 0.46% 강세로 19,490원. 극동유화도 0.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오일도 0.17% 올라가면서 현재 보합권으로 전환된 상태인데 거래가는 57,900원입니다. 한편 어제 지수단에 큰 하방 압력을 줬던 고려아연을 포함해서 고려아연 관련주가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소식 이후에 2거래일 연속 급락 중입니다. 어제는 하한가가 나왔고 오늘 이 시각 현재도 15.45% 급락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좀 100만 원 아래로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91만 1,000원이고요. 더불어서 영풍정밀도 1.21%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18,770원. 영풍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영풍 현재 5.28% 강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37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던 게임주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관련해서도 나온 내용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의 주도 대형주가 좀 부재한 가운데 다른 이제 이목이 좀 쏠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게임주들은 이제 G스타 2024 기대감과 중국 판호 발급으로 게임주를 눈여겨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4일에서 17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게임 전시회인 G스타 2024를 앞두고 게임주들이 참가와 함께 신작 IP 그리고 청사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크래프톤은 딩컴 투게더와 프로젝트 아크를 최초 공개하게 되면서 주량구와 마비노기 개발진이 만든 아크가 배틀그라운드를 넘어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성공 시에는 주가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넥센은 이제 창립 30주년 특별 전시회와 함께 출품작 5장을 미리 공개하면서 청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바람에 달아 2가 최근 공개와 함께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던전 앤 파이트와 함께 큰 세계관 확장을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큰 성공을 거두면 이제 중국에 이어서 모바일 버전을 일본에 출시할 예정이라서 기대감도 작용할 듯합니다. 또한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에서 발급하는 이제 판호 발급에서 리니지 2M과 니케 승리의 여신 외자 판호 발급이 이제 이어졌는데, NC소프트와 시프트업도 단기 반등을 좀 보였고요. 중국 시장은 예외 없이 이제 현지 퍼블리셔를 통해서 게임을 서비스해야 하는 상황에서 샤오밍 타이지가 지난해 블레이드 앤 소울 2 판호 획득에 이어서 리니지 2M도 이번에 좀 받은 상황이고요. 아직 진출 시점은 이제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전에 넥슨의 던전 파이터 모바일과 크래프톤의 이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등이 현지에서 돌풍을 좀 일으키고 있어서 성장 기대감이 주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게임주 전반적으로는 이제 반등 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게임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관련주 중에서는 위메이드와 크래프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흥행작 나이트크로우의 제작사 매드엔진을 위메이드 맥스에 완전 자회사 편입하는 주식 교환이 마무리되면 주가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미르의 전설 시리즈가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르4와 미르M도 추가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나이트크로우는 동남아시아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글로벌 확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위메이드도 거기에 관련된 모습으로 최근 반등이 조금 쉬워진 모습입니다. 이번 주 바닥에서 서서히 급등 이후에 바닥 탈피를 하려는 모습으로 접근은 37,500원에서 39,000원 사이에서 가능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4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인데요.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무기로 이번 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43% 그리고 33.5% 각각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중국과 인도에서도 실적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한 배틀그라운드 IP의 인기가 25년을 지나 장기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롱런 게임으로 부각되고 있고 세계관 확장으로도 추가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올해 지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8월 이후로는 이제 30만 원대에서 35만 원대 박스권을 유지 중이고 실적 증가 확인 시에는 다시 40만 원대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니까 1차적으로는 40만 원대를 보시고 접근은 박스권인 35만 원대 이하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현재 예상했던 대로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답답한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 전일 이제 국내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되었지만 하락 출발 이후에는 서서히 조금 회복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국내 산업 구조상 좀 취약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통화 완화와 완화된 경기 확장 카드시 시장은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긍정적이었으니 나무보다는 이제 숲을 보시면서 천천히 저가 매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으로는 이제 8월이나 9월 급락 이후에도 경고함을 이어가고 있는 바이오 제약을 계속해서 주도주로 보시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이번 주 반동 시도와 함께 연속성 체크가 좀 필요하지만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도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낙폭과대를 활용한 매매는 아직은 주요할 것 같습니다. 테마로는 가상화폐, 방산, 인프라 확대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상 자산 시장 한번 다뤄볼 때도 됐죠. 전문가와 함께 시장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오태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수전부터 다시 랠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입장을 밝힌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로 떠오른 비트코인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4개월 만에 7만 달러를 돌파하고 지금 7만 2천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최고가 경신 코앞인 상황이죠. 네, 29일 한때 7만 3,600달러였어요. 역사적 최고가인 7만 3,800달러에 근접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화는 3월에 1억 500만 원이 최고가였는데 당시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한국 프리미엄이 있었고요.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회복된 건 아니죠. 네. 네, 참 저걸 갖다 옛날에 피자 사 먹었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그 관련한 회사 일 도와주고 보수 대신에 받았다가 저기 교수님 지금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후보의 이제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로 그 분류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 중에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 이걸 갖다가 이제 내세웠다는 건데 우리 처음 들어보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게 어떤 전략인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각 국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요. 현재 20만 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140억 달러를 넘는데요. 비트코인 관련 해킹이나 마약 관련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정부는 이렇게 압수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때마다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열린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안 팔겠다. 그리고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만으로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 시장이 크게 환영할 거로 보입니다. 참고로 올해만 독일 정부가 5만 개의 비트코인을 팔았고요. 마운트 곡스라는 거래소에서 채권자들한테 10만 개를 돌려줘서 올해 정고점을 뚫었다가 이렇게 6개월 동안 시장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모으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팔지 않고 계속 피의자들 수사하는 데 따라서 자금 세탁이나 이렇게 해서 압수한 것을 계속 모아가면 미국 정부가 아마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철폐 기대감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요소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알트코인 있잖아요. 뭐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런 알트코인도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현물 ETF 승인도 기대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특정 코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일반적인 기준을 만약에 코인들이 충족을 할 경우에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제도권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해고하겠다.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게리 겐슬러 의장은 처음에 취임할 때는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 파생 금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했는데요. 누가 그 자리에 이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그 주변에 지금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지하는 분이 SEC 의장이 된다면 기존의 규제적 시각이 아니라 미국 산업을 증진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이제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기도 하고 또 교수님 생각하시는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쪽에서의 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는 가장 큰 또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번에 반감기 이후에 4년마다 오는 이게 지금 호황이거든요. 지난 반감기 때는 7배까지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5배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지금은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5배, 6배 오를 거를 기대하진 않고 대체로 의견이 2배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비트코인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반감기로 크게 상승하면 그만큼 급락을 하죠. 급락하는 계기는 많습니다. 어떤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거나 비트코인을 1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있습니다. 이 큰 손들이 시장에 내다 판다는 보도가 있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주요 금융 중심지에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갑자기 규제적 태도로 전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오르기 시작할 때 그 시장 취해 있을 때가 사실은 투자자로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이제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 영풍 간의 분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서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주가 변동성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법적 분쟁과 함께 이번 사태로 불거진 공개 매수 논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정의원 변호사 주실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정 변호사님. 한 달 만인가요? 네. 네. 이쪽 잘 아세요? 우리 어제 교수 저도 공부 좀 했습니다. 공부 좀 하셨어요. 네. 이쪽 사실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장난도 벌어지는 곳이기도 한데, 자, 고려아연 측 그리고 이제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 이쪽 연합 이제 공개 매수 1차전은 종료됐고 그야말로 주가 폭등이었는데 어제 하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뭐 급락 15%. 살짝 네 이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만 이번 분쟁 지금까지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네. 네. 영풍과 고려아연에 동업한 지는 75년이나 되었습니다. 고 장병희 회장과 최기호 회장이 1949년도에 설립한 영풍 기업사가 그 모태인데요. 1974년에 고려아연을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세 경영 체제에 들어가면서 영풍 계열은 장씨 일가가, 그다음에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경영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영풍 계열의 장씨 일가가 고려아연 지분의 33%를 차지하는 대주주가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최씨 일가는 경영권을 유지한 채 고려아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세 경영 체제에 들어가면서 두 기업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기 시작했는데요. 2022년에 최윤범 회장이 이제 그 취임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이제 한화와 현대차로부터 연달아 투자를 받게 되고 이 최씨 일가의 우호 지분들을 많이 취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영풍가와 이 최씨 일가 사이에 지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는데요. 이게 이제 본격화된 게 올해입니다. 이제 영풍에서는 사모펀드 사죠 NKB 파트너스와 함께 손을 잡고 고려아연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부터 전쟁이 일어난 것인데 네. 공개 매수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지분을 다량으로 매집할 때 그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얼마에 매수할 테니 팔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보통은 인수합병을 시도할 때 예. 그리고 경영권을 방어할 때 이런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영풍에서 먼저 전쟁 선포한 네. 것이죠. 이에 이제 고려아연 측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최씨일가에서는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예. 두 이제 회사는 양측에서는 서로 간에 그 회사의 주식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굉장한 큰 널뛰기를 했는데 올해 초만 해도 40만 원대의 주식이었는데 예. 지금 10월에 와서는 100만 원대까지도 이제 치솟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고려아연하고 영풍에서 양측에서 지금 지분 싸움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공개 매수 이후에 나온 그 지분 차이가 한 2.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그럼 이거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14일 날 영풍 측의 그 공개 매수가 종료가 됐고요. 네. 23일 날 이제 고려아연 측 자사주 공개 매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양측 다 상대를 압도하는 어떤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텐데 이게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고려아연하고 우군의 지분의 합 같은 경우에는 35.4%이고 영풍과 MBK가 확보한 지분은 38.47% 정도로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3%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립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일어났었는데요. 바로 어제죠. 그 고려아연 측에서는 새로운 지금 공시를 했는데 네. 이제는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네, 시도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인 것인데 이 때문에 이제 어제 또 30% 이상 주식이 갑자기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뭐 지금 이 상황들을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어제 하한가고 오늘도 16% 급락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거에 그 공개 매수층인데요. 영풍
영풍하고 이제 MBK 측에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위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고려아연은 이 영풍하고 MBK 측에서 시세를 조정했다고 또 맞서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조사를 요청한다 이건데 지금 양측에서의 그 내세우는 쟁점이 뭡니까 지금?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풍은 고려아연이 이제 자사주를 매수하겠다고 하자 이것들이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한 상태인데요. 1차에서는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기각을 당했고 곧바로 2차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주요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는 행위는 최 씨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는 결정 과정에서도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거는 경영권 방어의 일환의 활동이지 배임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후에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도 영풍 측에 반격을 개시를 했는데요. 고려아연은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 마지막 날 고려아연의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그 공개 매수에 참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MBK 파트너스가 시세 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제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금융당국에는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당국에서는 조사하기로 했나요 그러면? 조사를 들어간 것으로 들어간 알고 있습니다. 것으로. 사실 공개 매수가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보통 공개 매수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을 좀 많이 확보해 놓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가장 시끄러웠던 게 이제 하이브의 SM 공개 매수였습니다. 그 당시 카카오가 그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서 시세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 하이브가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네. 비슷한 의혹이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카카오가 SM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좀 띄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네. 기소를 한 상태이고요. 현재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심 재판을 한창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저 뉴스에 막 한참 나왔던 저게 이 건 때문에 저렇게 김범수 회장이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여쭤봐야 되나? 이게 공개 매수를 갖다가 엑싯 꼼수로 활용한다. 즉 이제 공개 매수를 이제 지분을 갖다가 모아서 경영권 확보한 다음에는 상장 폐지를 해서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국내 자본시장에서 상장사의 공개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이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지분을 많이 모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에 상장 폐지를 자진해서 한다는 것인데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의 95%를 내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진 상장 폐지가 가능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를 차지하고 있으면 자진 상장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기업이 상장까지 하고 왜 자진해서 이렇게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일반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상장을 왜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기업의 신뢰도, 이미지, 그다음 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도 하고요.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쉽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장사로서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상장을 했는데 이후에 기업의 내실은 굉장히 튼튼한데 주가는 계속 저평가되어 있다, 수년간. 아니면 지금 당장 혹은 내가 향후 한 10년 이내에 대규모 투자를 받을 사업을 벌일 일이 전혀 없다. 아니면 내가 단기 이익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들을 배당을 받아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걸린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셈법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 수준을 밟는 것인데요. 비상장 기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공시 의무도 없고요. 그다음에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위기 관리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주들의 이익 등을 위한 보호 조치도 상장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든지 아니면 쌓여있는 그 이익 등을 그 투자자들이 회수하고 배당받아 오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로 자진 상장 폐지까지 가는 이런 수순을 밟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게 투자금 회수가 되는 거예요? 상장 폐지가?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상장을 폐지하게 되면 이제 비상장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기업의 경영진들이 그 결정들을 좀 수월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쌓여 있는 배당 그 이익금 같은 것들을 배당을 통해서 쉽게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기존 주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장 폐지되면은? 피해 보는 거죠. 완전 닥터. 그 전에 그 정리 전에 기간이 공개 매수 정리매매. 기간 정리매매? 동안에, 예. 정리매매 때 정리를 못하면은 이제 피해가 소액 주주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상장할 때 또 재무적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상장이 되면은 그 재무적 투자자한테 자금을 또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상장 폐지 수순 밟을 만한 종목들이 몇 개씩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시장 흉흉해지면서. 근데 일단 최대 주주 지분이 코스피는 95%, 코스닥은 90%니까 그 요건을 성립하기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맞습니다. 유통 물량 자체가 워낙 적어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실제 올해만 해도요. 그래서 락앤락이라든지 신세계건설 등이 공개 매수를 한 다음에 상장을 폐지했거나 네. 관련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현행법상 공개 매수를 할 때 공개 매수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때 공개 매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부르는 게 값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소액 투자자들이 자신이 해당 주식을 사온 가격보다 공개 매수 가격이 낮게 산정될 경우에는 뭐 여기에 참여하더라도 굉장히 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소액 주주가 소외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그리고 영풍 간의 그런 이슈에서 또 아무쪼록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돼야 될 텐데 관련해서 또 제도가 마련되는 목소리가 있고 또 사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게 뭔가 이 가격을 사면 이 정도의 공개 매수해준다고 하니까 분명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뭔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네. 보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딱히 제도가 네,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뭐 시행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 공개 매수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이 해당 주주를 사올 때 주당 가격이 있었을 텐데 네네. 해당 주당 가격으로 다른 사람 주식도 사와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지금 현재 유럽연합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 등에서는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이런 공개 매수가 이제는 좀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소액주주를 좀 과잉하게 보호하는 과정에서 인수합병을 좀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뭐 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금 코스피 앞서 저희 대형주좀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가 1% 넘게 좀 하락하네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좀 버텨주네요. 지금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돌았죠? 네, 강보권이네요. 딱 코스닥은 아직까지 선을 지킵니다. 네. 지켜야 할 그 저점끼리 연결한 선은 아직까지 지키고 있네요. 참 이 메이저 수급 매수가 유입이 되어야 될 텐데 네.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가 봐요. 그래도 네. 오늘 제가 봐서는 코스닥 장합니다. 이런 날 지킬 만한 선을 지키고 있다는 거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